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약법 마무리 특강 3교시 9쪽입니다. 9쪽 보시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사례 문제로, 준사례 문제로 관련해서 출제가 됐죠. 자, 역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느냐, 두급계약처럼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동시행변권, 여기서는 논술형 문제죠. 자, 논술형 문제는 20분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40점이죠. 자, 약수령 문제는요, 약수령 문제는 10분에 쓰셔야 되고 배점은 20점이에요. 그래서 4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셋 해서 100점 만점이죠. 과목당 50분.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에 사례, 준 사례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우선 여기 서론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사례, 준 사례가 아니고 그냥 논술형이니까 서론. 서론에서는 의의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의의하고 간단히 쟁점사항을 쓰셔도 좋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매매 계약을 하셨는데 자, 계약금 주셨어요? 중도금 주셨어요? 계약 당시에 잔금 지급도 9월 30일 그리고 등기 필적 인감을 떼줘서 등기 절차 협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9월 30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대개 여기 계약금, 중도금은 을이 선이행을 하기로 계약을 해요. 계약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를 미리 법무사무실에 맡겨놓거나 해서 등기하는 것은 동시이행이다. 대개 계약서 자체를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은 미리 선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잔금 지급 날 등기 서류가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해 줄 때까지 나만의 선이행을 일시 연기 거절한다 그런 거예요. 동시행항변권. 그러면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도 아니 등기 서류를 미리 법무사무실에 맡겨놨단 말이죠. 근데 9월 30일까지 잔금을 안 줘요. 그럼 법무사무실에 전화해서 등기해주지 말라고, 잔금 아직 안 들어왔다고, 입금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시행 항변권의 개념을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동시항변권 서론 보시면 굵은 글씨 밑줄 나와 있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대가적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요건 생각해 봅니다. 요건이라는 것은 동시행항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 요거죠. 이거는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할 것.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계약 당사 쌍방, 매도인 매수인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쌍모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자,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은 쌍모계약에서 발생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편모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한다. 그럼 현상 광고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9월 30일이 돼 행사하는 거지 미리 행사할 수는 없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해야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시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유치권과 동시행변권은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행사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미리 선이행을 안 해야 돼요. 미리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 이게 없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죠, 여러분? 자, 그렇죠. 미리 잔금 주고 동시행변권 행사 못하죠. 미리 먼저 등기해주고 동시행변권 행사 못하죠. 그걸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효력, 효과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시행변권의 효력, 효과. 자, 우리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마무리 특강 1교시 때 배점은 효력, 효과가 제일 많다. 첫 번째 우리 항변권이라는 것은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다.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선행을 일시 연기 거절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됩니다. 나만의 선행을 일시 연기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은 아니다.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죠.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맨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원용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도울원자예요. 따라서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당사자가 주장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자, 소송이 지급됐어요. 잔금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야, 피고 동시행변권 행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똑같은 얘기인데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었었죠,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잔금은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판결을 내릴 때, 자, 원고는 여기 잔금 일부 미지급한 거 있으면 지급하라. 피고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건물을 인도해서 의리 입주하도록 해줘라. 그런 판결을 뭐라고 그래?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는 붙이죠. 그래서 10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체법상의 효력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체법상의 효력 소개가 되고 있죠. 실체법상의 효력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실체법상의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10쪽에 4번 실체법상의 효력, 동시행변권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일정한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동시행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에 상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채무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금전 채무의 반대급부가 있을 때까지 이자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판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동시행의 항변권을 불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전세금에 대해서는
동생양병권을 인정하고 있죠.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인정하죠. 그러나 최근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권리금에 대해서는요. 동생양병권 인정하지 않죠. 유치권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러면요.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여기서는 인정하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변제와 영수증 교부에 대해서는 동생양병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우리 방금 소개한 거 권리금 동생양병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인정하지만 판례가 변제와 채권 증세 반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와 채권 증세 반환, 변제와 채권 증세 반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많이 있지만 또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로 인한 거, 계약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인데, 이거는 바로 동생관계라는 거죠. 계약의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역시 동생양병권과 유치권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결론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관련 판례 쟁점상 견해대리, 박사의 대리, 여기서 못다 쓴 얘기,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판례 하나 생각해 봅니다.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뭐예요? 그렇죠. 여기 보증금에 대해서는 판례가 동생양병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우리 이때 보증금 반환은 선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때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이 동생관계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말소를 구하라 하고 후 이행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10쪽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준사례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준사례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준사례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준사례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이 계약을 설명하면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이 계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계약을 설명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래요. 매도인 갑이 계약금은 내가 받고 중도금, 잔금 등은 즉 나머지 대금 지급은 나의 채권자, 제3자 병에게 해라요. 그래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각각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첫 번째, 을은 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을은 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할 수 있는가? 을은 갑에 대한 항변으로
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40점이란 말이에요. 준사례니까. 그럼 이게 하나에 20점씩이죠. 그리고 갑과 을, 그리고 병의 법률관계 논술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2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걸 우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대요. 그런데 대금 지급 청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 지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을이 대금 지급을 안 한대.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주어져 있죠. 자, 이건 사례, 준사례니까 의, 설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뭐라고 하셔야 돼? 1번을. 그렇죠. 로마 숫자로 문제 제기하셔야죠. 문제 제기. 자, 문제 제기는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을은 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을은 대금을 지급을 안 하면 갑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요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 요건은 첫 번째 요약자 갑이 요약자죠. 그리고 낙약자 을 제3자 수익자 병인데 요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죠.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돼. 제3자 약관. 제3자 약관은 뭐죠? 제3자 약관은 그렇죠.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설명하면서 대금은 나의 채권자 병에게 줘라. 그러면 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제3자 약관. 대금 지급은 제3자 병에게 하라 하는 제3자 약관이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요건입니다. 자, 11쪽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의 판단 이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의 판단 이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의 판단 이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1쪽에 첫 번째 줄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의 성질에 있어서 계약에서 당사자의 성질, 목적, 성질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래 간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효력입니다. 효력, 효과, 효력, 효과.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제3자에 대한 효력, 첫 번째 제3자에 대한 효력이에요. 제3자는 누구예요?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는 누구예요? 수익자, 병. 수익자, 병이죠? 예. 그러면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는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요거죠? 그리고 제3자의 G, 그렇죠? 발생 요건, 성립 요건 문제, G 문제 언급하면 되죠? 한두 줄. 자, G 문제 한쪽 거로 2번에 소개되고 있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당사자에 대한 효력. 당사자는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이죠. 그래서 요약자의 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자의 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요약자가 가지는 권리.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도 요약자의 권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제3자 병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발생되는 겁니다. 발생 요건이죠. 그러나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든 말든 요약자의 권리는 있는 것이죠. 요약자의 지위는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 소개가 되고 있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중간 부분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 관계가 결여되어도 이 계약은 요약이 성립하고 다만 제3자의 득은 요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이 되며 제3자는 요약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두 번째, 낙약자의 지위가 소개가 되고 있죠.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는 좌측 그림의 매수인 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낙약자의 지위 한쪽 거로 2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함께 계약의 당사자죠. 수익자, 제3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제3자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나 낙약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무효, 취소, 동시행항변권 등의 사유는 제3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 출현의 원인 관계. 재산 출현의 원인 관계. 재산 출현의 원인 관계. 요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보상 관계가 소개가 되고 있죠. 보상 관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관계. 기본 관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관계. 요거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하는 것은 유역자가 등기해 줌으로써 보상을 받는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뭐 여기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해서 전에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래 1억 2천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중도금, 잔금 1억은 나의 채권자에 줘라. 그런 얘기죠. 따라서 여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대가관계 흠결, 무효는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을 때 아니면 무효가 됐을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죠. 그럼 그대로 유효고 그대로 유효고 여기 무효가 돼도 유효가 되면서 대금 지급을 해야 돼. 그러나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죠. 왜? 아니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나도 대금 지급 못해 하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상관계와 대가관계를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게 11쪽 맨 끝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2쪽 넘어가십니다. 거기 보시면 문제의 해결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문제 해결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을은 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낙약자는 대가관계이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 문제입니다. 가로 2번 문제는 병이 수익여사 표시를 한 후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게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관련 판례 3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낙약자가 요약자로부터 일단 취득한 후에 다시 그것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이중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낙약자로부터 수익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 체결된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이 서울특별시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동생의 항변권 사례, 준사례 문제를 공부하셨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12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해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 법정해제라는 건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자, 그거는 우리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잊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 복습 간단히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갑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금은 주셨는데 중도금, 잔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는 거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법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 합의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계속해서 중도금을 안 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해제는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은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상회복은 선이하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전부 반환, 원칙, 원물 반환, 예외, 원물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격 반환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상회복은 선이하기를 불문합니다. 자, 그러면 약수령 문제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그림에서 나온 얘기를 의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두 줄 써주시면 돼. 그래서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채무불이행이다 그런 얘기죠. 채무불이행은 또 뭐가 있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그 다음에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정, 변경의 원칙,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의 쓰고 두 번째 최고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최고를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자, 법정해제 이행
불능은 뭐를 안 해? 채굴을 안 하지. 나머지는 채굴하죠. 불완전 이행은요. 추환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은 채굴할 필요가 없지만 추환, 완전 이행 가능한 불완전 이행은 채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정 해제는 채굴하지 않고 해제하는 거죠. 약정 해제는 채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해제. 또 뭐가 있어요? 합의 해제. 예? 해약금 해제, 565조 이런 것들은 채굴하지 않습니다. 법정 해제 주로 하는 겁니다. 법정 해제. 법정 해제도 물론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있습니다. 이행 불능과 추환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3쪽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효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효과는 계약 해제는 일시적 채권 계약에 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는 일시적 채권 계약에 하는 거죠. 자, 일시적 채권 계약은 뭐에게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그 다음에 뭐요? 도급 계약, 현상 광고 계약, 화해 계약 등은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게 되면 장래를 향한 효력이 아니죠. 소급적 효력이죠. 소급적 효력을 줄여서 뭐라 그래? 소급효. 따라서 소급효가 있으므로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바로 원상회복의 문제죠. 자, 원상회복은 뭘 안 따져요? 선의하기를 안 따지지. 선의하기를 안 따져. 선의하기를 불문하는 거죠. 그리고 선의하기를 불문하고요. 언제나 전부 반환입니다. 언제나 전부 반환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언제나 전부 반환이다. 그래서 우리 계약 해제 효과를 간단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번호를 하나 잡을까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잡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원칙, 원물 반환, 예외, 가격 반환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 불이행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채무 불이행은 친구가 10만 원 빌려갔는데 일주일 후에 갚는다더니 계속 안 갚아.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그렇죠. 이행지체. 그 다음에 매도인의 창고가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 이행불능. 이행불능. 또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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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번째 뭐도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똑같은 얘기죠.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우리 위험 부담할 때 나왔던 얘기죠. 538조 채권자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 발생됐을 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한다. 우리 그런 문제 확인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뭐예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관리비, 세금, 공과금을 연체한 경우. 이때는 학설이든 판례든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은 계속적 채권 계약인 해지 등에 강하게 고려가 되고 해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 판례였는데 최근에 해제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자체예요. 지자체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지역에서 해제가 됐대요. 그래서 매수인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식당을 운영할 생각으로 이 땅을 매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시설, 녹지 등에 대한 제한, 건축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정 변경이죠. 그럼 이때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종전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판례는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요건은 뭐야?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고 당사자 간의 귀책 사유가 없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객관적 요건이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 가지 요건 뭐야? 당사자 간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고의과실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그런데 아니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관할 관청에 한 번도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제할 수 없다 이런 판례인데 요건을 갖추면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 변경의 원칙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셨고요. 이어서 확인하실 것은 다섯 번째 결어 관련 판례 쟁점상 견해 대례 이런 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료에 보시면 14쪽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코드에 맞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 키워드 잡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한쪽 가로 6번에 사정 변경의 원칙 소개가 되고 있죠. 그거를 갖다가 관련 판례를 읽고 요거를 이해하시고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이거는 우리 4교시에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 마무리 특강, 1일 특강 3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